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부에 대해서 할 거고요. 저번 시간은 이제 챕터 5 1부를 했었는데 The Organizational Development Practitioner and the OD Process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크게 네 가지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엑스퍼트 모델. 예를 들어 주신 거는 뭐 부동산 에이전시 얘기를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에이전시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가볼 수 있었으면. 건축주 하고 싶어요. 땅주인 건축주. 함께 이제 그 부분도 같이 키워나가 보는 것으로.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닥터 페이션트 모델인데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미국 의료 체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환자에게 인파워먼트를 주는 것보다는 이제 그 의사의 베네핏에 대해서 얻는 모델을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메카닉 모델, 그래서 정비사 모델이라서 이제 원하는 것만 고쳐주세요라고 예를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The Organizational Development Consulting 모델인데 이제 좀 모든 걸 복합적으로 총체론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고객과의 협업이 네. 제일 중요하다. 협업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마저 2부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부여도 또 자기소개를 한번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키입니다. 안녕하세요, 호기심 천국 스텔라입니다. 오, 짧았죠? 잊지 않으셨네요. 네, 훌륭합니다. 기억하고 네,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MC 조엘입니다. 네, 그러면은 마저 이제 남은 부분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그 이제 인터널 컨설팅과 익스터널, 그러니까 내부 조직 개발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조직 개발자 또는 그 둘의 협력 이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세스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이 조직 개발에 대하여 경험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조직 개발이 주로 이루어진 게 뭐였냐면 구조 변화. 옛날에 이렇게 부과 국과제로 되어 있던 거를 팀제로 바꾸는 이제 그런 구조적 변화가 있었어요. 크게 우리나라 조직 개발 역사를 보면. 근데 그때 팀으로 바꾸어 놓고 사실 무늬만 이름만 팀으로 바꿔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름만 옛날에 뭐 부장, 과장 뭐 이렇게 하던 거에서 이제 이름만 팀장으로 바뀐 거예요. 내 역할이 뭐가 달라졌지? 팀장이는 뭐가 달라졌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옛날랑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야?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팀제를 도입하면서 사실 이름만 명목만 도입했지 팀워크를 도입해내는 데는 사실 거의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하나의 커다란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 팀으로 해야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은 그래도 꽤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커다란 변화가 뭐가 있었냐면 이제 성과 평가 제도의 도입이었어요. 그전에는 되게 호봉제를 주로 했었고 호봉제에서 이제 연봉제로 급여가 넘어오면서 그럼 연봉을 책정하려면 성과를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뭐 BSC라든지 MBO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직에서 도입해서 조금은 그래도 어떤 현대적인 조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최근에 이제 큰 변화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애자일 조직으로의 변화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커다란 흐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근데 그 과정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다 뭐냐면 조직이 효과성을 높이자, 시너지를 내자 그런 거고 시너지를 낸다는 건 협업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협업을 잘 하려면 소통이 원활해야 되는 거죠. 이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었어요. 그동안에. 그리고는 이렇게 제도로 구조로 이걸 바꿔보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뭔가 겉모양과 구조는 바뀌었는데
여전히 일하는 건 뭐 사일로 현상이 강하고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에자일도 그냥 어떤 에자일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대로 시도해 보는 것에 그치고 제대로 하는 데는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와 함께 다루어내고 있는 것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쿠의 그 관점을 듣다 보니까 물론 이제 주요한 그런 논문들을 기반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요.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팀제 구조에서 그리고 성과 평가라는 그런 보상 체계 그리고 일하는 프로세스에서 그 하단에 이제 협력과 소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차 난이도가 높아지는 네, 것 같이. 복잡성과 난이도가 높아지죠.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리더의 역할도 커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위계에서 명령만 내리면 됐어요. 리더의 역할이. 그래서 리더의 냉철한 판단력, 그 다음에 카리스마적 어떤 그 멋짐, 이런 것들이 리더에게 중요한 덕목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하면 그냥 바로 꼰대라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그 리더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문성, 뭐 저의 어린 시절은 사실 대학 나온 사람이 되게 귀했고, 저의 2, 3년 선배만 하더라도 대학생이면 무전 여행이 가능했던 시절이에요. 무전 여행 들어봤어요? 너무 오래된 예전 일이죠? 시절인데 아, 내가 이렇게 됐구나. 썩기 시대까지 안 가서 다행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소위 배운 사람의 숫자가 매우 적었던 그런 시절이었고, 대학만 나왔으면 그냥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도 나머지는 너무 학력이 낮으니까 그냥 시켜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먹고 살 거 없으니까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을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다 똑똑하고 다 배웠고, 그쵸. 정보와 사회에서 뭐 정보가 진짜 어디에나 쉽게 어디서든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리더가 뭔가 이 똑똑함의 멋짐으로 승부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상황이 됐고, 협력처럼 어려운 게 없다. 왜? 다 잘났는데 잘난 사람들끼리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협력하려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기보다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합시다. 요걸 만들어내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점이고, 그래서 요즘 OD가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관심이 거기로 올 수밖에 없는 게, 조직적인 조직적으로 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옛날에 조직적으로 일하는 건 그냥 상명하달, 그냥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냥 쫙 따라서 하는 그런 게 조직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이제 상황이 된 거죠. 네, 이어서 말하자면은 어쨌든 그 전 시대까지는, 그러니까 뭐 시대라고 하기엔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앞 시대까지는, 그러니까 모든 사회 변화에 아니, 전 시대는 안 되고 앞 시대는 되는 거예요? 전 시대랑 앞시대랑 뭐가 달라요? 전 시대라 했다가 너무 시대로 하는 것 같아서 모래시계 바꿔볼라 했는데 생각났어요. 구시대적인 표현 같고 앞 시대는 좀 신시대 같은 느낌이 드네. 앞시대 그러니까 얘기하는 시대를 바꿔볼라 했는데 바꿀 단어가 생각이 안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회 변화는 제도와 시스템이 선행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앞시대라고 할게요. 네, 앞시대까지는 이제 그 제도와 시스템이 먼저 바뀐 것 같고, 그쵸. 이제는 이제 사회가 좀 따라가는 시대인 것 같아서 맞아요. 그 조직 OD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 이제 한계가 있는. 근데 여전히 이제 조직에서 그렇게 뭔가 구조를 들여오면 달라질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조직 개발이라는 게 그런 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에자일을 도입할 때 이 에자일을 운영할 사람에 관한 것도 같이 봐야 되는데, 에자일 방식이 뭐야? 메서드가 뭐야? 그것만 도입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보는 거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다 모바일로 뭐 전환하자. 예를 들면 은행에서 굉장히 많이 모바일로 전환을 했겠죠. 뭐 ATM 설치하고 그 다음에는 뭐 근데 ATM 설치만 하면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안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거기에서의 사람들의 두려움이 뭐고, 거기서 협력을 만들어내는 데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냐에 대하여. 그 다음에 요즘 DT 중에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회의를 이제 영상으로 한다. 그랬을 때 영상으로 했을 때 또 사람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것까지 같이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마치 줌 회의를 도입하면 뭐 뭔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끝났거나 조직이 더 효과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하는 과정에서 누가 할 거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 할 거냐, 외부에서 할 거냐. 네. 그래서 외부에서 해야 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이제 컨설팅을 공급하는 회사가 존재를 하는 걸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외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부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근데 이 모든 관계는 항상 협력적일 때가 좋다. 네, 그런 면이 있겠죠. 자, 우선 한번 하나씩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내부에서 조직 개발을 스스로 해나간다. 내부 컨설턴트. 어떤 게 좋은 점이 있을까요?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더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하다. 그 안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지속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려면 이제 스텔라 같은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해서 이렇게 쿠퍼에서 실력을 쌓은 스텔라와 같은 컨설턴트를 채용을 해서 내부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되겠죠. 그죠? 내 이런 얘기해도 되는 거 맞아요? 스텔라가 나갈 생각이 없겠지. 네. 갑자기 스텔라 후가 나를 쫓아내려고 하나?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왜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이 내부 조직 개발자와 외부 조직 개발자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데요. 외부 조직 개발자라고 하면 누군지 탁 떠오르실 것 같은데 내부 조직 개발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우리가 좀 짚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예. 쿠가 요거 빼먹고 지금 막 들어가고 있네. 이 생각을 했다 이거군요. 맞아요. 그러네요. 네, 딱 맞추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그게 우리가 같이 방송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내부 그 조직 개발자에 해당하는 내부 컨설턴트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HR 부서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조직의 어떤 독립된 단위 부서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전략부서, 기획부서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 책에서도 그 5가지인가 그 타입을 이야기를 해줬죠. 조엘이랑 저랑 110페이지를 보면서 이렇게 몰래 읽고 있었는데 들켰네요. 맞아요. 네, HR의 한 부서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경우도 네. 있고, 그 다음에 프리스탠딩 유닛이니까 이건 조직의 아예 조직 개발 전담 조직을 따로 지금 조직 개발 팀 뭐 이렇게 조직 문화 팀 이렇게 짜져 있는 데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조직 문화 센터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기도 하고, 그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즈니스 유닛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분산시켜 놓은,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으로 그 회사의 헤드에다가 두질 않고 각 부서마다 사업부마다 조직 개발을 따로 두도록 하는, 이제 큰 조직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HR의 여러 다양한 기능과 이렇게 합쳐져 있는 HR과 같이 이렇게 같이 다 섞여서 하는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전략기획 조직에 같이 들어있는 경우, 전략기획팀의 조직 개발이나 조직 문화 기능을 같이 두고 있는 경우, 이렇게 5개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바람직한 거는 4번과 5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게 왜 그러냐면 되게 조직 개발이 아까 스텔라도 얘기했죠.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권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직 전체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권력이 없는 부서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시큰둥하잖아요. 뭐 하자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전략기획이나 그다음에 HR, 전통적인 HR이 좀 힘이 있는 부서이다 보니까 여기서 같이 움직여줘야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조직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높이 인식하거든요. 맞습니다. 실제 그 탑 리더의 권위를 업고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 그런 이제 권력 작용의 측면에서, 그런 역학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 기능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능, 전략기획과 HR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답답함이 풀리셨나요? 이제 그 청취자분들께 도움된 것 같아서 좀 네. 한결 뿌듯한 마음이 드네요. 네,
이렇게 고객 지향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항상 일하시는 스텔라. 네, 그게 해결되니까 기분이 좋다는 말씀하시네요. 네. 아, 훌륭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인터널, 익스터널로 들어와서 네, 인터널일 때 장점 아까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조직의 역사 그리고 문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그 어떠한 실행들이 과거에 있었는지 그런 걸 잘 안다. 더 잘 알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안다. 그렇죠. 그걸 외부 컨설턴트한테 맡기면 그 일일이 다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스터디하는 비용도 받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간을 쓰니까 컨설턴트는 보통 시간이 얼만큼 드냐를 가지고 이제 뭐 변호사도 사실은 법률 컨설턴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드리는 시간인데 공부하는 시간도 페이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직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비용이 되게 많이 드는데 내부 컨설턴트 이미 다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죠. 네. 또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기존 조직 구성원들이랑 이미 라포가 형성돼 아, 있어서 서로. 네. 근데 뭐 라포가 반대로 형성돼 있을 수도 있긴 아, 하겠지만 그럼 진짜 힘들어요. 이미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복잡성이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관계거든요. 네. 관계가 미묘하다는 거예요. 특히 그 뭐지 업무적 관계보다는 정서적 관계. 네, 정서적 네. 관계. 그래서 이 어떤 똑같은 어떤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그 둘 사이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이거 완전 전혀 다르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 면이 있다. 네. 네, 어드밴티지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조직 관점에서 되게 좋은 어드밴티지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레귤러 셀러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허. 네. 추가적인 비용을 차지하지 않고도 컨설팅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용 절감적이죠. 그죠? 외부 컨설턴트는 내부보다는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외부 컨설턴트와 일을 하는 것에서의 장점은 뭘까요? 그러면 여기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스타 파워가 있네요. 스타 파워가 뭘까요? 이게 뭐냐? 인지도 있는 그렇죠. 컨설턴트. 인지도 있는 컨설턴트가 네. 와서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 우리 그 사람한테 컨설팅 받고 있어.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더 잘 작동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사내에서 뭘 한다고 또 쟤들 뭐 또 모르는 애들이 또 뭘 자꾸 우리를 귀찮게 하나라는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명한 컨설턴트가 와서 컨설팅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 회사가 좋아지도록 돕고 있겠군.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장점이 뭐가 있나요? 다양한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다양한 고객들이랑 그렇죠. 컨설팅을 하면서 컨설턴트의 되게 좋은 장점은 비슷한 다른 회사 또는 전혀 색다른 회사 이런 그 다양한 클라이언트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 어떻다라고 하는 정의는 실은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뚜렷해지는 거지 무엇인가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그 단독으로 규정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검은색 했을 때 그게 검은색이 이게 진짜 독립적으로 검은색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냐 흰색과 대비해서 빨간색과 대비해서 파란색과 대비해서 다른 점들을 말해서 이게 정체성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문제도 그게 문제냐 아니냐는 다른 데는 어떠냐와 비교했을 때 정확하고 뚜렷해진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는 외부 컨설턴트가 그런 점은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또 less political involvement 이거를 중립성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내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내 정치의 일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 줄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누구 라인이다. 뭐 이런 것들이 뭐 매우 중립적으로 본인이 그 스탠스를 취한다 하더라도 보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뭐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중립을 잃게 될 수 있고 이건 우리 조직 외부의 정치적 중립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직 내 정치. 누구 편이냐. 이게 정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권력자의 편에 드는 그러니까 합리성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누구냐의 편에 서는 것. 이게 정치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승진을 한다. 근데 내가 진짜 성과를 잘 내서 그런 합리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승진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 라인에 서야 이번에 승진할 것 같아. 그게 정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영향을 줄 사람을 평소에 이렇게 충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게 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내 정치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널 컨설턴트로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 되게 충격적으로 느꼈던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과정을 진행을 할 때 누군가가 저한테 따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나랑 되게 친하고 너 나랑 술 진짜 많이 마셨는데 어떻게 나한테 같은 기준을 댈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서운하다고. 네. 그래서 한 이틀 동안 계속 달랬던 기억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서운하더라고요. 친하면 나의 부서의 입장 그리고 나의 업무 역할의 입장을 더 배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이제 반대로 들더라고요. 네, 오히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중립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않아요. 있다. 네. 그 친소라고 하는 게 그것도 네. 되게 역설적이라는 게 뭐냐면 몽테스키에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는 되게 평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유도 중요하고 평등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정말 평등한 세상은 친구가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슬픈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덜 평등하려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 우정을 나눈다는 건 편드는 거잖아요. 불공정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같이 그 비극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인간이 친소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느냐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친소가 뭐죠? 벗어나는 것은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네. 근데 그 편애를 하는 걸 우리는 불공정하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서 또 괴로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과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건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컨설턴트 그 양면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스텔라가 아까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소가 뭔지. 각각 친한 것과 소원한 것, 먼 사람,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네. 그걸 친소 관계. 다 알고 계셨군요. 안 적겠어요. 청취자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센스. 야, 방송인 다 되셨네. 네, 역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이제 장단점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도 완벽하게 더 좋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의 협력을 어떻게 할까, 양쪽의 장점을 살려서 조직 개발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는 이제 조직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절차로 조직 개발을 수행해 간다는 것이냐. 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반적인 절차예요. 이게 돌고 돌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이런 일반적인 절차가 있을 수 있을 거고 이 절차가 이제 전통적인 내용이긴 한데 조금은 형식적인 절차예요. 그냥 너무 큰 브로드하게 너무 보편적인 걸 얘기를 해놔서 그래서 이걸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건 이제 쿠퍼의 아이색 모델을 참고하시면 또 좋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 아이색 모델도 같이 보시면 좀 더 조직 개발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아이색 모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아이색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되고 최근에 베키가 그 일을 좀 크게 했죠. 네. 저희가 예쁘게 정리를 해서 이제 온라인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조만간 올릴 거고요. 지금도 올라 있어요. 프레즈에 올라 있는데 쿠퍼라고 치시고 ISEC 그래서 이니시에이션 그다음에 센세이션
그리고 execution, 그리고 컬티베이션. 컬티베이션. 네, 이렇게. 오, 역시 잘 외우고 계시군요. 그래서 그 네 가지의 이제 큰 페이스를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모델이죠. 방금 구글에 쿠퍼 아이색 모델 검색해 봤는데요. 되게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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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직 개발을 하기 어려운 게 일단 하기 어렵고 그렇죠. 그다음에 복잡하고 그래서 이 모델도 제시하기가 정말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조직 개발 절차가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직 개발을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 전문성이 조금 약하신 분, 또는 입문하시는 분, 또 실무자 이런 분들을 이해시키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색 모델을 이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하시도록 도와드리려고 이제 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 역시 아이색 모델도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닌데 그래도 그걸 참고하면 어떤 골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요 조직 개발 모델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준비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이색 모델로 갔네요. 네, 아이색 모델이 이제 세계적인 모델이 되어 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제가 아직 책을 안 내고 있을 뿐이고, 네, 그걸 가지고 책을 쓰면 지금에 나와 있는 이 앤더슨이 제시하고 앤디슨에 설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조직 개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제가 갖고 있죠. 네. 또 베키가 지금 몇 개월 동안 또 사람들이 봤을 때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프로세스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또 많이 다듬어줬잖아요. 너무 잘해. 그러니까요. 베키가. 그래서 그게 네. 이제 탁 떴을 때, 정보가 네. 떴을 때 사람들이 이런 프로세스구나라는 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빨리 너무 띄워주세요. 쉬울 거라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조직 개발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지만 그나마 쉬워진 네, 거다. 비교적 그나마 쉬워졌다. 훨씬 easier to understand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엔트리. 우선 이 순서를 쭉 말씀드리고, 엔트리가 있고 컨트랙팅, 데이터 게더링, 다이어그노시스, 그다음에 피드백, 인터벤션,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앤 엑시트. 이렇게 7개의 스텝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트리는 쉽게 말하면 이제 전화 오고 전화 받고 이메일 주고 받고 하는 단계다. 네, 그리고 초기 인터뷰 이런 걸 이제 하겠죠. 그리고 초기 자료 교환, 공유 이런 걸 하겠죠. 이번에 서베이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회사 대표님께서 이만저만 해서 얘기를 하셔서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우리 회사 이직률이 요즘 좀 심상치 않아서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거죠. 옛날처럼 팀워크가 발휘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단계가 이제 엔트리 단계. 그러면 그거에 대하여 여기는 지금 이제 이 모델은 게더링을 컨트랙팅 다음에 이제 해놓았는데, 저는 컨트랙 전에도 데이터 게더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보통은 무료로 이루어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전화 면접을 한다거나 한번 미팅을 해서 한두 시간 정도 대화를 해보면, 그리고 이제 자료를 가지고 좀 스터디를 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만저만한 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를 인게이지먼트 서베이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콩그런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그런 진단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GDI 워크샵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이슈를 꺼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등. 네, 그러면 그거의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컨트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업무의 범위, 그다음에 업무의 난이도. 그러니까 의사가 처음에 와서 상담을 하고 이런저런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가 1차. 그래서 저는 컨트랙을 1차와 2차를 나누어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이색 모델은 1, 2차를 나눠서 했어요. 그러니까 1차 계약은 뭐냐면, 우리도 병원에 가면 뭘 하냐면 처음에 검사에 대한 계약만 하는 거잖아요. 그때 와서 이 검사, 저 검사, 이 검사,
CT 찍으실래요? MRI 찍으실래요? 해가지고 뭐 MRI 찍죠. 뭐 그럼 MRI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MRI를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수술을 해야 될지 약물 치료를 해야 될지 뭐 복강경으로 할지 뭐 아니면 다른 뭐 무슨 뭐 다른 요법으로 해야 될지를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걸 미리 진단도 하기 전에 미리 컨트랙을 할 수 없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는 1차 계약은 진단용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런 거고 1차 계약을 하기 전에 이제 사전 자료 조사가 이루어져요. 데이터 게더링이 사전에 좀 이루어진다. 약식으로. 인터뷰 뭐 그다음에 자료 그쪽에서 제시해 주는 거 또는 본인들이 인터널 컨설턴트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공유해 주면 그걸 가지고 컨트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데이터 게더링이라고 여기 돼 있어요. 엔트리, 그다음에 컨트랙팅, 데이터 게더링 이게 세 번째 단계네요. 그럼 세 번째 데이터 게더링은 뭐 서베이를 할 수도 있고,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개별 인터뷰 할 수도 있고, 포커스 그룹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주로 권장하는 거는 GDI. 이게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그룹 다이나믹스 인터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룹이 모여서 함께 대화하는 컨설턴트와 함께 막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좀 구조화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 서베이 질문들을 탁탁탁탁 해놔가지고 되게 체계적이고 구조화되어 있는 편인데 그것이 주는 장점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직에 숨겨진 문제를 꺼내는 데 있어서는 그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 거의 프리 디스커션처럼 이끌고 퍼실테이터가 계속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뭘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 질문을 던지고 해서 굉장히 언스트럭처드 된 구조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이걸 이제 저는 선호하는 편이죠. 네, 그러려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상황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 자체가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 어떤 진단이 가능한 그런 이제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그걸 하기가 되게 어렵다. 근데 일반 설문 서베이 같은 경우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아무리 비전문가라도 그냥 서베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점수 얼마 나왔고 이건 사실 전문성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그걸 해석할 때는 또 전문가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FGI랑 GDI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제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건 같아 보이는데 그 대상을 구성하는 것은 좀 다를 수도 있나요? 뭐 인원이라든지. 그건 뭐 목적에 따라서 항상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저는 GDI 워크숍을 한 20명 내지 30명 규모로 할 때가 좋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그룹 전체 사이즈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몇 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그 안에서 뭐 지지고 볶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게 하고 저는 이제 그 대화하는 거 내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듣고 이렇게 막 새어 나오는 이야기들 거기에 다 진실이 들어 있거든요. 그걸 되게 구조화해서 이야기를 하면 뭔가 판에 박힌 답, 뭔가 우리 텔레비전에서 인터뷰할 때 보면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은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의 속마음 저 밑에 있던 숨겨져 있던 이야기가 꺼내지기보다는 그냥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대답하고 말아버리는 그건 진짜 진단이 아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니까 GDI의 가장 큰 특징은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이야기를 데이터로 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30명인데 그것을 진행하는 이제 뭐 퍼실리테이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컨설턴트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한 명이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많이 이제 로스트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거를 네. 그러면은 진행을 하게 되면 한 명이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은 그 코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한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코어 퍼실리테이터가 많이 들어가면 비용이 증가하지만 코어 퍼실리테이터가 거기서 대화하는 것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진행을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질문을 계속 던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에는 약간
말로 사람들이 대화를 많이 하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네. 근데 대화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야기하면서 막 꺼내지는 얘기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말을 뭐 하다 보면 되게 조직에 이렇게 깊이 숨어져 있었던 문제들이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테이블에 있는 퍼실리테이터가 듣고 그걸 메모하고 적어놓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비용상의 문제로 이제 한 사람이 퍼실리테이션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말로 하면 다 휘발돼서 날아가니까 네. 가능한 한 써보세요, 그려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려진 거나 써져 있는 것에 대해 좀 더 물어보고 하는 식의 이제 보완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GDI의 경우 퍼실리테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보통 이제 그룹 인터뷰 할 때 약간 회의가 언스트럭처드 된 경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분노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비효율적이다. 왜 네. 이런 얘기 열어놓고 하냐. 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퍼실리테이션 스킬로 이렇게 계속 논의들을 가시화해주거나 퍼실리테이터가 그 논의를 되게 매끄럽게 끌어갈 때 조직 개발할 때 시작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인상들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유용성을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 그러니까 내 이익을 대변하게 하는 자리인 것이 맞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과정이 진짜 쓸모 있을까? 라는 퀘스천을 계속 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쓸모 있을 것 같긴 한데 진짜로 쓸까?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이제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죠. 조직 개발자는 뭐 이 책 내내 나오고 에드가 샤인도 엄청 강조했는데 퍼실리테이션을 할 줄 모르면 불가능한 일이죠.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스킬이 조직 개발자에게 가장 핵심적인 스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지난 에피소드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컨설턴트를 4가지로 분류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OD 컨설턴트의 특징을 봤을 때 이제 shared라는 표현을 되게 그렇죠. 많이 써요. 근데 그 shared의 시작이 데이터 게더링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다 같이 함께.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일을 하는 것도 함께 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잘 해 나가려면 이제 컨설턴트가 아무래도 퍼실리테이션 스킬과 그런 핵심 가치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조금 내재되어 있으면 도움이 확실히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게더링도 함께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순서 이제 4번째 순서가 다이어그노시스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럼 혈액 검사를 했는데 혈액 검사 수치가 나왔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건 지금 뭐 무슨 병입니다. 지금 뭐 간 경변이다. 뭐 또는 뭐 당뇨다. 아니면 또 그 뭐죠? 뭐 백혈병이다. 뭐 등등의 이제 진단을 내리겠죠. 근데 그 진단을 내리는 과정도 같이 하는다라는 거죠. 협력적 쉐어드. 그래서 앞에 나온 쉐어드가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고, 그러면 컨설턴트 아까 이제 내부와 외부에서 장단점이 있었잖아요. 내부는 히스토리라든지 지금 지난번에 실시했던 어떤 그 뭐죠? 프랙티스, 어떤 정책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대답은 지난번에 문구 구입하는 데서 그 영수증을 뭐 안 해도 된다라고 한 것 때문에 나온 얘기 같아요. 이런 거를 외부 컨설턴트는 모르잖아요. 그쵸, 그쵸. 뭐 지난번에 뭐 출장비에 대하여 전에는 뭐 호텔 금액을 제한을 했는데 이번에 제한을 풀면서 이런 불만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제한을 풀어도 불만이 생기거든요. 왜 그럴까요? 나는 되게 절약적으로 정말 타당한 정도 수준에서의 호텔을 나는 예약을 했는데 그 제한 풀렸다고 뭐 이번에 출장 간 누구는 뭐 엄청 썼더라. 그러면 그것도 불만이거든요. 이게 뭐냐.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목소리가 무슨 어느 배경에서 나온 목소리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 결과를 보고 서로 같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물어봐야 돼요. 그렇네요. 네. 이제 내부 컨설턴트는 아니 근데 이런 얘기 다른 조직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뭐 이런 거 물어볼 거잖아요. 항상 물어보는 단골 질문. 네. 그러면 이제 외부 컨설턴트는 다양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피드백. 이게 이제 여기서는 진단과 피드백을 이렇게 좀 나누어서 줬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진단을 한 걸 가지고 컨설턴트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번 진단의 해석은 뭐 이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고객에게 가서 얘기해주는 단계.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되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자리에서 같이 디스커션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게 5번째 단계고, 그다음에 6번째 단계가 이제 인터벤션.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뭘 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력이 안 된다. 서로 부서 이기주의가 너무 심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개입을 할 거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그것도 역시 처방에 대해서도 같이 디스커션을 하고. 근데 이제 외부 컨설턴트가 좀 더 전문적으로 제안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피드백이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여러 부서가 같이 이제 공동으로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서로 이제 뭐 핑퐁을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주무가 어디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따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랬을 때는 그 문제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시라. 그래서 거기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인터벤션을 해야 되는 거죠. 혹시 주무가 뭔가요? 주무 주간 부서. 부서. 네, 주간. 이거 근데 주간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게 책임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회피하는 핑퐁이 생기기도 하죠. 네, 그게 성과가 나한테로 와서 보상이 될 것 같으면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네, 맞아요. 반대인 경우에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인터벤션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회의만 하면 회의가 자꾸 산으로 가서 뭐 해결이 안 된다, 서로 입장만 얘기해놓고 끝나버린다라고 하면 이건 퍼실리테이터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네라고 해서, 그러면 내부 퍼실리테이터를 육성하세요라고 하는 피드백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퍼실리테이션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회사 안에서 뭔가 대화가 되게 공격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서로 상처받고 또 서로 적대감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진단이 되면, 그러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또 대화 스킬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고 그러겠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지금 불명확한 애매모호한 업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이걸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없다. 그러면 그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스킬로 접근해야 될 거냐, 그다음에 제도로 접근해야 될 거냐도 좀 구분해서 이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이런 의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 팀에 요즘에 이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리더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리더십 교육을 시켜야 될까요? 리더십 코칭을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상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 리더 한 명만 케어할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 우리 팀이 일하는 방식을 재조정하는 과정, 이게 필요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전체의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떤 개별 팀의 이슈가 생겼을 때에는 그 개별 팀의 그 진단을 추가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이 진단을 해봤더니 뭐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뭐 우리 아까 GDI 할 때 우리 팀장은 안 그런데? 이런 맞아. 얘기가 불쑥 튀어나온다는 건 이건 리더십 편차가 되게 크구나, 이렇게 우리는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리더에 대한 이제 코칭에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스킬업을 위한 그런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뭐 한두 명 정말 눈에 띄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건 코칭을 하는 게 좋고, 전반적으로 좀 여기 그 리더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면 이제 리더십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을 시도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인터벤션을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일정 기간 지난 후에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빠져나오는, 끝나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나는, 이게 이제 엑시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밸류에이션은 항상 맨 처음에 목적했던 바가 달성되었느냐, 이게 이제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직 개발은 이제 복잡하고 어렵고 또 이렇게 추상적인 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조직 문화 같은 경우 조직 문화가 바뀌었냐 이거 참 측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 엔트리 레벨에서 그 측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합의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끔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근데 조직 문화 좋아진 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그거 진짜 좋아진 걸 측정하기가 돈이 많이 들거든요.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말 비용이 하나도 안 드는 방법이 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구성원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그럴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짜 달라진 건지 내 지금 내 기분이 달라져서 달라진 걸로 보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선에서는 좀 객관화된 것도 봐야 되고 하지만 그렇게 주관적으로 보는 거를 무시할 필요는 전혀 없다. 네. 저 예전에 한창 그 내부 컨설턴트로서 활동할 때 조직 문화 활동을 딱 3년 이렇게 쭉 이어서 했었거든요. 그때 3년이 딱 되고 회장님이나 주요 경영진 앞에서 이제 리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중간중간에 올해 이렇게 열심히 했고요. 이런 성과가 있었고요. 내년에도 그 예산 좀 주세요. 요렇게 하는 자리가 있어서 쿠에게 물어봤었어요. 조직 문화가 좋아졌다라는 걸 대체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냐 너무 모르겠다. 여전히 그 해마다 진행하는 조직 문화 진단에서는 구성원들의 그런 그 불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슈 제기의 목소리가 여전히 수가 많고 그 다음에 만족도도 변화는 했지만 그 숫자가 그렇게 크진 않다. 않죠.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했더니 쿠가 그때 무릎을 탁 치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기억나실까요? 다른 문제가 달라진 거? 그때 이제 고등어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그때 저희가 먹던 테이블에서 고등어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너무 궁금한데요. 고등어를 비유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 전에 회사에서 이제 경영진 대상으로 PT를 할 때는 우리 회사 실정에 맞게 예시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축산업 회사여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 할 때 이제 소고기를 먹으러 막 다니는데 근데 좀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소고기 좀 먹자 이렇게 하다가 더 먹고 살만해지면 한우 먹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소고기를 먹자라는 그런 상황과 한우를 먹자라고 하는 상황은 질적으로 다르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제 그 진단 조직문화 진단 그 숫자 그리고 그러니까 한우하고 소고기 하면 차이가 완전. 별로 안 나 보이잖아요. 그래요? 라면 무슨 라면 먹을까 해서 이제 스테이크를 뭘 먹을까 이렇게 비유해야 되는 거예요. 저 실제 또 예시였어가지고 거기 이제 회사가 축산업이니까. 라면으로 치면은 그리고 거기는 되게 그쵸. 그 레벨이 차이가 확 보이겠네. 그쵸. 네, 저한테는 그냥 소고기면 다 소고기로밖에 안 보이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축산업계에 계신 경영진 분들의 이제 시선에서 말씀드렸더니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변화한 거 맞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무난히 넘어가고 다음 해 예산도 이제 잘 편성을 받았던 그런 좋은 도움 받았던 기억이 나요. 네. 그게 그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조직 개발이라고 하는 게 늘 끝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조직 개발을 했지만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 현상이 생겨난다. 근데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맨날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그쵸. 그 문제가 되게 레벨이 달라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전에는 내가 라면을 진라면을 먹을 거냐 신라면을 먹을 거냐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근데 이제 내가 부자가 됐어요. 그 부자는 역시 스테이크의 에이징을 웻 에이징 스테이크를 먹을 거냐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를 먹을 거냐 가지고 고민하는데 그 고민도 내내 고민이고 문제다. 그래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달라져 있는 거다. 맞아요. 층위가 달라지는. 층위가 달라지는 그렇죠. 네, 레벨이 달라지고 그래서 많은 담당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 중에 하나가 조직 변화를 위한 시도를 했는데 왜 달라진 게 크게 없냐 그리고 구성원은 왜 여전히 불만이 많냐라는 그 윗선의 경영진의 그 말씀을 듣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꿀팁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현재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슈와 문제점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엑시트 할 때 그때 사람들이 또 여전히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이 뭔가를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게 달라져 있단 말이죠. 그걸 비교해봐요. 그걸 비교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네. 꿀팁이네요. 숫자만 보지 꿀팁. 마시고 목소리에 집중하셔서. 네. 그러니까 뭐 그런 현상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보이스를 열어주면 보이스가 더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가 더 나빠진 것 같이 보여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건 완전 달라진 거죠. 아예 차원이 달라진 건데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회사가 더 나빠졌어? 이런 이제 착시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 두 개를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어느 게 맞느냐 하면 두 번째를 선택하겠죠, 사람들이. 네. 네, 그러면 네, 오늘 그렇게 해서 챕터 5 The Organizational Development Practitioner and the Audit Process 2부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2부에서 얘기했던 거는 아까 이터널과 엑스터널 컨설팅, 내외부 컨설팅의 비교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컨설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챕터 6부터는 그 오늘 얘기했던 컨설팅 프로세스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그때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러네요. 이제 챕터 6는 엔트리와 컨트랙팅을 집중적으로 다루는군요. 네, 세븐에선 이제 데이터 게더링 이렇게 이 순서대로 좀 좋다, 좋다.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이거 다 이제 아시면 우리 회사로 컨설팅 의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났네. 좋죠. 저는 똑똑한 고객이랑 함께 일할 때 더 힘이 나더라고요. 와, 네. 멋지다. 와. 그 의사가 늘 바라는 게 있잖아요. 환자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 근데 우리도 스스로 정말 조직 개발을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세상을 향해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능력을 이렇게 길러 가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혹시 스텔라부터 오늘 얘기 나눈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 이거는 정말 새로운 관점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조직 개발 컨설턴트는 모든 단계를 클라이언트와 함께 이제 쉐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쉐어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컨설턴트에게 있다라는 것이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인상 깊었고 소감에 더해서 저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네. 쿠에게 물어보고 조엘한테 싶었었는데요. 하는 게 아니고 네, 쿠에게 물어보고 아니랍니다. 네, 싶은 게 있었는데요. 이 챕터에 보면은 1993년도에 버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디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 명확하고 체계적인 진로 그리고 성장하는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다양한 만큼 조직개발 컨설턴트도 그 교육이나 교육 수준 그리고 내용 그리고 성장 과정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조직개발 컨설턴트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지 좀 모호하실 것 같은 거예요. 이 책을 봤을 때. 그래서 쿠가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를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한번 어제부터 고민했습니다. 저한테 셀링 기회 주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진실이니까. 우선 첫 번째는 직지신공을 많이 들으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보적인 컨텐츠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조직개발 분야에서 이렇게 풍부하고 폭넓게 그리고 논문과 이런 그 권위 있는 책을 근거해서 하고 있는 방송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열심히 들으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랙티스를 하려면 퍼실리테이션 스킬은 뺄래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을 배우시고, 그리고 아예 직업을 조직개발 컨설턴트로 삼거나 아니면 정말 내부에서 실력 있는 인터널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은 1년짜리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트레이닝
지금 우리나라 대학원에 그 OD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 안타까움을 없죠. 느낀 나머지 저희 회사에서 1년짜리 프로그램을 원래 1년 반 했었는데 1년으로 좀 압축해서 세상이 자꾸 빨라지니까 저희도 좀 더 빠르게 네 그래서 그 개설을 내년부터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3가지 정도가 저는 가장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과 여유가 되시는 분은 우리나라에는 OD 과정이 없지만 미국이나 영국에는 조직개발 컨설턴트를 양성하기에 적절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석사 과정 정도를 이수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베키는 마지막으로 거의 완벽한 엔딩이었는데요, 저희. 아니, 그래요? 그래요? OD 전문가가 되는 법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렇게 완벽한 에피소드를 네. 구경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표정이 그게 소감이군요. 뿌듯해하시는. 그렇군요. 네. 저는 그 미국의 의료 모델과 영국의 의료 모델을 제가 이거 읽을 땐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화하면서 그게 저한테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떠올려져서. 그러게요. 네. 그게 저의 소감입니다. 네. 저는 아까 고등어 얘기가 나와서 점심으로 고등어를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